세대 차이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별건 아니고요. 여러분이 1950년대부터 1980년대 사이에 태어난 세대라면 다른 세대보다 멍청하고 폭력적일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이건 사회의 잘못도 아니고 개인의 잘못도 아닙니다. 참고로 저는 18살이기 때문에 1920년대 초까지만 해도 자동차는 순수 휘발유를 연료로 사용했습니다. 그때도 자동차 엔진은 실린더가 내부의 연료를 지속적으로 연소시켜서 동력을 확보하는 내연기관이었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피스톤이 압축되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연소가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졌던 거죠. 이렇게 되면 엔진은 시끄러운 소리를 내며 빠르게 손상됩니다. 연료 효율이 떨어지는 건 부차적인 문제고요. 이런 현상을 엔진 노킹이라고 부릅니다. 엔진 노킹은 엔진이 아니라 연료의 문제입니다. 과학자들은 탄화수소 혼합물인 헵테인과 옥테인을 기준으로 압력에 따른 연료의 연소 수치를 측정하기로 합니다. 헵테인은 약간의 압력에도 버티지 못하고 자연 연소되지만 옥테인은 높은 압력에도 견딜 수 있습니다. 오늘날 연료의 노킹 저항성을 옥탄가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쓰는 고급 휘발유와 일반 휘발유의 차이도 바로 이 옥탄가에서 생깁니다. 1916년 엔진 노킹으로 골머리를 앓던 미국의 자동차 회사 캐딜락은 옥탄가가 높은 혼합 휘발유를 찾기 위해 제너럴 모터스에서 일하고 있던 엔지니어 한 사람을 고용합니다. 이 남자가 바로 인류의 IQ를 뭉텅이로 날린 범인 토머스 미즐리 주니어입니다. 미국의 듀크 대학과 플로리다 대학 공동 연구팀이 밝혀낸 바에 따르면 무려 8억 2,400만 포인트쯤 날렸다는군요. 아무튼 캐딜락의 요새를 받은 미즐리는 곧장 연구에 착수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에탄올이 휘발유의 옥탄가를 올려준다는 사실을 알아냈지만 쓰지 않기로 합니다. 섞어야 되는 양이 너무 많고 비쌌거든요. 5년이 지난 1921년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친 미즐리는 마침내 최적의 혼합물을 찾아냅니다. 바로 테트라에틸랍입니다. 테트라에틸랍은 쉽게 구할 수 있어서 저렴했고 아주 조금만 섞어도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캐딜락은 미즐리의 놀라운 발견에 곧장 특허를 내고서 에틸이라고 명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캐딜락과 어깨를 나란히 했던 듀폰, 스탠다드 오일사와 함께 에틸이라는 회사를 세우죠. 이 명칭은 속임수였습니다. 테트라에틸랍은 에틸알코올, 즉 에탄올과는 아무 상관없는 물질이었으니까요. 에틸의 올바른 이름은 유연 휘발유입니다. 유연, 납이 섞인 휘발유라는 뜻입니다. 납은 신경독성 물질입니다. 납에는 인체에 무해한 허용치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몸으로 들어오면 일부는 위장관을 통해 그대로 빠져나가지만 나머지는 칼슘처럼 뼈에 저장돼서 지속적으로 신체를 망가뜨립니다. 한번 체내에 흡수된 납은 아주 느린 속도로 배출되는데 반감기가 10년 이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몸 안에 쌓인 납은 뼈와 잇몸, 소화기관, 신장, 혈액, 말초신경 등의 다양한 이상 증상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도 가장 심각하게 영향을 끼치는 부위는 다름 아닌 뇌입니다. 납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사람은 두통은 물론 기억상실과 학습 능력 저하, 정신장애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납중독입니다. 1923년 에틸사는 폭발적으로 증가한 유연 휘발유의 수요를 맞추기 위해 뉴저지에 화학 공장을 짓습니다. 단 2달 만에 문제가 터집니다. 공장 노동자들이 하나둘 납중독으로 쓰러지기 시작한 거죠. 5명이 죽었습니다. 에틸사는 단순한 과로로 치부하고 넘어가려 했지만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결국 플로리다에 잠적해있던 미즐리가 직접 기자회견에 나와 테트라에틸랍이 무해하다는 것을 대중들에게 증언했습니다. 테트라에틸랍을 손등에 붓고 직접 흡입까지 해가면서요. 그래서 미즐리는 괜찮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미즐리는 처음부터 테트라에틸랍이 독성 물질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유연 휘발유를 개발하는 도중 납에 너무 많이 노출되는 바람에 본인 역시 납중독에 걸려 있었거든요. 미즐리가 어디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줄곧 플로리다에 박혀있던 이유도 요양이 목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납에 대한 위험성을 몰랐던 건 아닙니다. 의사와 공중보건 관계자들 그리고 여러 대학의 연구자들이 미즐리와 에틸사의 행보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유연 휘발유의 범용적인 소비가 언젠가 끔찍한 결과를 내게 될지도 모른다고요. 에틸사의 돈을 받은 과학자들은 납도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자본주의로 뭉친 카르텔의 힘을 등에 업은 유연 휘발유는 곳곳에서 잡음이 들려옴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속도로 계속 팔려나갔습니다. 한편 요양을 마치고 제너럴 모터스로 돌아온 미즐리는 테트라에틸랍의 버금가는 또 다른 업적을 남깁니다. 당시 제너럴 모터스는 자동차만 아니라 여러가지 가전제품도 생산했는데 냉장고의 냉각제 문제로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사용하고 있던 냉각제가 모두 독성이 있거나 가연성이라 안전하지 않았거든요. 1928년 미즐리는 무독성에 불연성인 안전한 냉각제를 만들어냅니다. 염화플루오리나탄소라는 물질이었죠. 듀폰사는 이렇게 이름 붙였습니다. 프레온가스. 프레온가스는 아주 가볍고 안정적인 기체라 방출되면 흩어지지 않고 그대로 성층권까지 올라갑니다. 성층권의 자외선 광선에 맞으면 프레온 분자는 쪼개져서 염소 원자를 배출합니다. 보통 염소 원자는 반응성이 크기 때문에 오존층까지 올라가 영향을 주는 일이 거의 없지만 이렇게 되면 오존 분자의 산소 원자 중 하나를 빼앗아 각각 일산화염소와 산소 분자로 변합니다. 일산화염소는 다시 오존과 반응해서 각각 염소와 산소 분자로 떨어져 나옵니다. 이렇게 오존 2개가 깨지고 산소 분자 2개와 염소 원자 하나가 남았군요. 반복합니다. 다행히 촉말 반응이 무한히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염소 원자 하나가 모든 오존 분자를 부술 수는 없다는 거죠. 대략 10만 개쯤 파괴할 뿐입니다. 무한보다는 낫죠? 인류의 프레온가스 사용은 오존층을 대단히 빠른 속도로 붕괴시켰습니다. 오존층이 무너지면 인간을 포함한 지구 생명체 대다수가 살아갈 수 없게 됩니다. 1944년에 생을 마감한 미즐리에게는 아무래도 좋은 문제였겠지만요. 테트라에틸랍과 염화플루오리나탄소, 인류는 토머스 미즐리의 무시무시한 두 발명품에 맞서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아니, 과연 살아남은 걸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온갖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나비라는 괴물을 물리치기 위해 평생을 힘겹게 싸웠던 어떤 영웅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사람의 불타는 의무감이 없었다면 인류는 지금보다 훨씬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을 겁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301조 장박질주였습니다.